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지정학적 이유로 보이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삿바 싸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2차 세대대전에서 사실상의 승전국이 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거래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달러 공급량을 조절해 한국가의 산업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등의 1대1로 정책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석유 거래의 위안화, 루블화 등 각자 자국의 화폐로 결제를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미국으로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중국, 금융 전문가인 안유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급증한 달러를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금리를 인상했다. 이런 경우 보통 아시아 등 금융 구조가 취약한 나라에서 금융위기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 인도, 베트남, 중국조차도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건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견줄 만한 능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제조산업이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제조에 복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원가가 몇 배 비쌉니다. 중국이 제조하기 시작하면 어떤 제품이든지 배추값으로 떨어집니다. 이러니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입니다. 환경규제, 기후협약,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게 다 그런 정책의 결과입니다. 저렴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한 선진국들이 후발 성장 국가들에게 규제를 요구하는 건 사다리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 전기차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여 석유 거래가 줄어들면 달러의 위상도 고꾸라질 위기에 몰립니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최근 미국,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하기 시작한 중국의 반도체 공급까지 막아버려 주저앉히려 했는데 그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안유아 교수는 중국의 제조 기반 역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제조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등 어느 나라나 다 존재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탄탄한 제조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부장 공급망을 집적시킨 혁신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이 리슈어링을 외치며 국내외 제조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인력, 소부장 산업이란 공급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시에서 소재, 부품을 공급받아야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중국은 남부 광저우, 북부 베이징, 선양, 동부 난징 등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습니다. 세 개의 공장으로 우뚝 서면서 지역의 대학들과 산학협력이 활발했고 해외 투자가 밀려들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급성장한 결과 세계 최고의 내수 시장이라는 기반과 산업 공급망이 완성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부장 산업이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라는 재앙을 직면한 이후 급성장했던 것처럼 위기는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가속화시킵니다. 생존을 위협하면 기르던 강아지도 담을 넘는다는 중국의 속담처럼 중국은 거세게 저항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바꿔 새로운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그런 결과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패권을 포기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유럽이 바닷길을 열어 대항해를 시작으로 번영의 역사를 누린 건 고작 600년입니다. 그 전까지의 역사는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었죠. 그 바통을 이어받고 번영한 나라가 250년 역사의 미국입니다. 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유목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외부 상황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허약한 기초과학기술, 협소한 내수시장, 남북 간의 긴장, 미중 갈등, 중국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일본과의 풀지 못한 갈등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이겨내왔고 멋지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삼원계 고성능 배터리 분야 세계 1위, 인공지능 세계 3위 국가라는 건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성장해 왔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창의적 역량을 목격해 왔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도 10여 년 전보다 월등해졌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 교민들과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기질이 있듯 나라에도 기질이 있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을 온 국민이 마간의 나라를 지켜온 저항과 도전의 저력이 유전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